네, 제가 이제 그 논문 통계 분석과 관련돼 가지고 특강을 한다 이러니까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문의가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좌를 또 만들어 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흔히 요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하고 요걸 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시하는 연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문제. 자,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연구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를 던져놓고 자기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검증을 또 해야 되는데 이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질적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가 있는데, 이 양적 연구를 푸는 방법도,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통계 분석에서 딴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게 뭐 전수조사를 해버렸다 이러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전수조사 해버리면 뭐 전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냥 빈도하고 100분율 정도 내버리면 요 퍼센트죠. 뭐 요거만 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수가 만약에 100명이었다 이러면 100명에 대한 빈도 그리고 100분율 내버리면 끝이겠죠. 전수 자체가 작을 때는 요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하는데 기술 통계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수 자체가 빅데이터일 경우에 이 전수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수를 다 하기는 했으나 너무 빅데이터다 이렇게 되면 이 단순한 기술 통계 가지고는 그 현황을 한눈에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걸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요 기술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사이에 컴퓨터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해서 시각화시키면 전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있겠냐 이거죠. 그 경향에 대해서. 그래서 전수조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전수를 다 조사를 못 해가지고 샘플 조사를 했다 이거죠. 샘플 조사를 한 경우 우리가 이제 요 샘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표본 추출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표본 자체가 얘네들에서 나온 건데 이 전수에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했는데 이 표본이 제대로 추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각종 추출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출법 중에서도 뭐 가장 뭐 좋은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뭐 랜덤 방식이다. 네, 랜덤으로 하기 힘들면 확률 표본 추출로 한다. 뭐 이런 이제 방식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 연구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내 연구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표본 추출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은 없지만 그래도 현실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연구 대상을
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 가능은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치매 노인들한테 설문조사 한답시고 종이 이렇게 종이 쪼가리 몇 개 돌려놓고 뭐 알아서 뭐 설문 응답 잘 해주겠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거들어가면 그 설문지 위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이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 연구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는 어마어마한 뭐 기계 같은 것들 설비를 투입해가지고 해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결국에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돈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뭐 기관이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돈 없는 개인이 조사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근데 수많은 이 학위 논문들, 그리고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 조건으로 내는 그 학회 논문들, 요런 논문들이 대부분 다 개인 논문이란 말이죠. 이 개인들은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이런 자본 인력 설비로 보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구 대상이 좀 특수한 분야인데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 현실성이 이게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현실성은 더 떨어지겠죠.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추출법이 정해질 텐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번 뭐 지역이라든지 뭐 시설로 한번 필터링 해놓고, 여기서 뭐 소위 말해서 층화 한번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군집을 하나 딱 특정을 해놓고 요 안에서 보통 그냥 뭐 랜덤도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요거 편의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이 사실상 이 전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샘플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출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샘플인데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 연구에서는 참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전수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다 내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인 경우에 이제 그나마 조금 수학적으로, 좀 통계학적으로 대표성을 조금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정규성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상치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규성과 이상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많고 뭐 이렇게 뭐 특강 같은 거를 하고 뭐 캠프를 하고 이러면 이제 다 일일이 그냥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는데, 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올렸던 유튜브 강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냥 수학적인 거 나는 골치 아파서 싫어요, 난 그냥 결과만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외워도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정규성 할 때 요 정규는 이제 요 성은 성질이겠죠. 성질. 정규의 성질을 가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규라는 것은 이제 정규 분포가 있어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전수는 이 전체의 수를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죠. 모든 전수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수학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무조건 분포가 요 따위로 생겼다. 자, 요렇게 생겼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냥 종 모양으로 생겼다. 자,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중간에 딱 끄가지고 0으로 만들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대칭이 된다. 요쪽하고 요쪽하고 대칭이 된다. 넓이도 같고 요 길이도 같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전체 집단의 분포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심극한 이론이고, 이 중심극한 이론은 이제 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하고 뭐 테일러 법칙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나온 이론이고, 이 이론에 의해서 수학적으로는 모든 전수는 정규 분포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이 전수에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샘플 조사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정규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기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대표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좀 탁 높아지겠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규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통계학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문항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변수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별량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다 보는 방식도 있고, 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질문이 한번 들어온 적도 있어요. 유튜브 강좌에. 제가 이제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뭐 이 방법도 괜찮고 이 방법도 괜찮은데,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닌데 어떤 교수님 쓴 책을 보니까 단별량 하나하나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견이 있길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단별량 하나하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논문들 중에서는 비중으로 따지자면 요 단별량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규성을 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니다 이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뭐 제가 본 건 하여튼 그래요. 저는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별량 하나씩 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제 외도하고 첨도를 보는 거예요. 외도 이제 영어로 SKEWNESS 스큐니스라고 하고, 첨도가 코토시스죠. 요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는 뭐라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모든 전수의 분포는 요 꼬라지로 생겼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 모양으로 생긴 거.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요 따구로 생겼지만 똑같이 생겼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이 많고 뭐에 의해서 중심 극한 이론에 의해서 중간이 많고 양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그런 꼬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로또 번호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로또 번호를 만약에, 사실상 이건 좀 뭐 불가능하긴 한데, 로또 번호가 만약에 1에서 뭐 9까지다라고 한다면, 0에서 9까지인가요? 0에서 9까지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4번, 5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4번, 5번이 확률이 제일 높다. 뭐 이렇게 보는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뭘 이야기하다 말했지? 외도 첨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어떻게? 여기 중간에 또 자르는 거라.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을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짧고 요게 조금 더 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요 길이가 가로의 요 길이가 뭐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절대값이 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포가. 그게 이제 스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큐는 외도는 절대값 2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는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뭐 또는 7, 뭐 11,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토시스는 뭐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출하는 학회나 제출하는 학교에 먼저 제출되어 있는 논문을 보고 이 기준이 뭔지 찾으시는 게 좋죠. 절대값 4보다 작아야 된다. 뭐 저는 뭐 이런 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내가 샘플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도를 보니까 뭐 요렇게 또는 뾰족 아니야 이렇게 완만 아니야 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요게 이제 외도하고 첨도 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내 데이터가 참 이런 좀 어려움에 의해서 대표성에 좀 문제가 있었으나 그래도 요 조건을 만족하면 좀 정규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이상한 값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값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상치를 마치 우리 옛날에 이제 그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이 간첩 발굴하듯이 색출하듯이 이상치를 찾아서 색출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상치를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외도하고 첨도를 살펴보면 이게 정규성이 잡히는 게 정상이겠죠. 일단 이상치를 조사를 해서 색출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이것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째 해서 이제 이상치를 색출을 해서 제거를 했다 하면 정규성이 다시 외도하고 첨도 값을 보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그냥 경험상 이 논문 통계 분석을 워낙 많이 해본 제 경험상으로 보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억제 효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억제 효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억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일단 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유튜브를 안 해서 안 올리신 거겠지만 어쨌든 억제 효과까지도 갑니다. 요 문제 때문에 억제 효과까지도 갑니다. 요런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성 문제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억제 효과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한 검토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과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통계학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으로는 이게 돼야 되는데 논문을 쓰다 보면 아무리 통계학이나 수학으로 검증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막막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 통계학이 아닌 내 연구 대상, 내 문항, 내 도구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계학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통계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통계학을 잘 아는 교수님인데 통계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조건 맞지? 통계학의 세계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논문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논문 통계 분석 결과 해석까지 끝까지 가면 통계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통계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수백 가지가 나와요. 수백 가지가. 자, 이제 지금 내가 어쨌든 표본 추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에 의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통계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를 끌고 제가 무슨 분석이든지 간에 끝까지 가설 검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서술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통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문 통계만의 특징들이 많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뭐 간간히 이제 올리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이제 올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가 한 20년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한 몇 개월 만에 저 같은 사람이 오랜 시간 끝에 밤새워가며 고민해가며 울어가며 막 그렇게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얻었던 아주 맛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따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저보다 월등히 더 높아질 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실력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공유를 하면서 보다 더 큰 연구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강좌의 댓글에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캠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더니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던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가 좀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그 캠프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좀 아카데믹한 부분인데 제가 너무 그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뭐 사실 또 일부분 제가 또 모르기도 하고 해서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접근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비난에 대해서 제가 아직 감당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캠프 같은 거를 통해서 특강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댓글을 또 남겨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저는 이거를 또 뭐 또 제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직업의 성격상 또 한계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논문 통계에 대해서 통계학적이 아니라 약간 논문 통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앞으로 강의를 쭉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하고 또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통계 관련 뭐 또는 분석 기법 관련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좌들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늘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교수님이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이거는 정말 논문 많이 써보고 분석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교수님이 있으시면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훌륭하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